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그림을 이미 그려줬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사의, 레오날도 피보나치가 산반설을 이제 서양의 유럽에 소개해 준 이후로, 그리고 이제 200년이 지난 14세기, 140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에 유럽 수학이 급격히 발전하게 됐는데, 그 과정의 예를 먼저 보여주고 다른 내용들도 이어서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 내용은 2013년에 이제 Early History of Linear Algebra라는 내용으로 소개해 준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현재 누구나가 배우는 그런 기초 수학 과목으로 여겨지는 선형대 수학이 이제 초기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발표해 왔는지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을 인용해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사실 195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선형대 수학의 모던 시어리는 이 군사적인 군사 비밀로 여겨져서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점점 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유지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소개되면서 1960년대부터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80년대는 수학과의 거의 필수 과목으로 더 모든 학생들이 배웠고, 9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대, 세연대, 또 사회계열, 경영학과 학생들, 경제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 됐죠. 어쨌든 여기서 이 선형대 수학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 또 메비우스, 그라스만, 그 다음 실베스터 등의 기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BC 200년 에서 BC 100년 사이에 이제 쓰여진 구장산술의 방정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법 내용이고, 그보다도 BC 2세기 이전에 한나라 주간에 쓰여져 있는 이 산수서에 소개된 내용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미 기원전 2세기 전부터 선형대수학의 연구는 이제 동양을 비롯해서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로저 하트 교수가 2010년에 쓴 The Chinese Root of Linear Algebra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구장산술의 방정장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현대적인 용어로 이 라이프니츠 세키코와 또 가우스가 한 역할, 한 발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 영부족을 사용하는 두 개의 미지수를 갖는 두 개의 방정식의 해법과, 또 방정장이 n 플러스 1개의 미지수를 갖는 n개의 방정식을 복원하여 디터미넌탈 캘큘레이션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 그런 기록들을 다 발굴한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 세키코아나 라이프니츠보다 거의 1000년 이상 오래된 그런 기록이니까 큰 의미가 있죠. 하트 교수는 이제 방정장에서 첨가 행렬, 가우스 곱바 행렬식의 그런 계산 같은 내용들을 발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멘트한 것이 라이프니츠나 세키가 이 중국 책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거리가 될 거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이제 당시 산대를 이용한 계산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이 구장산술에 소개된 해법이 바로 이제 그 후에 알려진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지금 기록에 또 나와 있는 그런 디터미넌트에 대한 개념은 일본의 세키가 1683년에 이제 소개한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유럽에서는 라이프니츠가 1683년 또는 1693년에 이제 소개됐다고 유럽 수학자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1993년에 라이프니츠가 로피탈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쓴 선형대 수학 책 앞에 문제까지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세키코아는 선형대 수학 업적에서도 이제
구분구조법 같은 그 무한급수 개념을 사용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서 뉴턴과 보다도 먼저 미적분학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다고 일본 수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프니츠가 이 선형대수학 개념을 이제 소개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런 그 기여를 앞두고 그러고서는 사실 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그라스만이 이제 그 근대 선형대수학 이론적의 발전, 그 근대 선형대수학의 발전에서 이 그라스만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기서 소개하면은 여기서 내가 이 내용을 소개하죠. 새 탭에서 열기. 이 선형대수학의 수작. 내가 이걸 벌써 한 20년 전에 소개한 내용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인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선형대수학의 과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구장산술에 있는 그런 그 연립방 정식을 푸는 문제고 이게 지금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우스 소거법을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시켜서 연립방 정식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해를 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카르다노 이제 이런 방법 이 해법이 바로 이제 가우스가 이제 행성의 궤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더 큰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했고 이제 그 방법이 바로 가우스 소거법으로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까르다노가 이제 그 연립방 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이 1545년에 아르스 마그나에 소개되었고 1660년에 데카르트의 책에서 이제 행렬의 대각화라는 개념 등이 소개됐고 또 세키코아가 1683년에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용한 해법을 소개했고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로피탈에게 보낸 편지에 쓰인 연립방 정식이 바로 이건데 이게 이 다음 연립방 정식은 이걸 만족함으로 해를 언제나 갖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에서 디터미넌트가 이게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디터미넌트에 대한 개념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부터 1978년부터 뭐 많은 발전들이 이제 다양한 루트로 막 독립적으로 발전되었고, 뭐, 반대문 행렬도 소개되고, 인터폴레이션, 문제도, 풀리고,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타블로, 고유값, 뭐, 고유베타, 행렬식 이런 개념들이 소개되고, 이 닮은 행렬의 개념도 소개되고, 대각화 가능성, 뭐 또 이런 개념들이 계속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1821년에 이 코우시가 이제 행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실베스타가 이런 그 행렬, 그 엔트리들의 이 배열을 이 n제곱계의 개수들의 배열을 매트릭스, 즉, 라틴어로, 음부라는 말의 라틴어 단어인 매트릭스로 이 오브젝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행렬이라는 현재 용어가 사용됐고 아서 케일리가 바로 이 합성 함수를 생각하면서 이 합성 함수의 행렬 변환을 생각하고 이 합성 함수의 이미지가 결국은 그 각 행렬의 그 행렬 표현들을 곱한 것이 합성 함수의 행렬 표현하고 같아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행렬 곱이 바로 합성 함수의 연구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결국은 선형대수학의 결정적인 그 발전에 기여를 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이용하면 디터미넌트 오브 AB가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B가 되니까 합성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각각 함수에 대한 행렬 표현의 결과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발견되면서 그 이전에 그냥 연립방 정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행렬 자체들의 곱을 연구하는 그 행렬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케일리는 그 이전에 지난 150년 동안 우리가 행렬식을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것을 연구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행렬
이론, 즉 이게 행렬에 대해서 연구하는, 행렬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그 이전에 150년 동안 연구해온 행렬식에 관련된 연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것이 실제 현실화돼서 이때부터 매트릭스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됩니다. 행렬식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랭크, 널리티 뭐 등등 그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정적으로 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이때부터죠. 선생님, 이게 언제부터,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의 전쟁에서, 다양한 물류의 배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선형 연립방 정식들이 큰 사이즈 문제들이 다뤄지게 되고, 그때 폰 노이만이 컴퓨터에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LU분해, QR분해 같은 그런 개념들이 적용되면서, 라지 사이즈 컴퓨테이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갖춰지고, 실제 선형 계획법의 이론을 적용해서, 다양한 옵티말 솔루션들을 구하고 그것이 전쟁에 적용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그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미국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당시에 발견된 이런 이론들, 수학 이론들이 다 미국 국가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또 내셔널 뷰로 오브 스탠다드 같은 데서 기초학 연구로 주어진 거라고 했지만 그 결과들이 다 군사 기밀로 다루어져서 공개되지 않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선형계획법이라는 그런 이론이 적용되고 거기에 소개되고 그리고 그때 쓴 이론이 바로 행렬 이론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점차 조금씩 그 금고에서 그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언론에 저널로 소개되고 책으로 소개되면서 이제 그게 소개되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것을 가리키게 되고 하면서 선형대 수학이 이제 독립된 과목으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해서 온 세계의 모든 대학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근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실제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선형대 수학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다. 즉 보통 문제들을 다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통하면 수학 문제로 바꿀 수 있는데 수학 문제로 바꿔지면 그것이 선형 문제면 당연히 행렬 이용해서 해법을 적용할 수 있고 비선형 문제면 선형화 시켜서 그래서 그 선형대 수학의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이론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실제 거의 수학의 모든 문제는 거의 99.99%의 문제가 다 선형화돼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법을 찾아서 풀리게 됩니다. 미분방정식 문제도 이렇게 그 행렬 문제로 바뀌어져서 이 행렬에 이게 컴패니언 매트릭스인데 이 컴패니언 매트릭스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해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해법들이 개발돼서 그래서 그 해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선형대 수학이 그 르네상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가 이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용되려면 무조건 선형화 과정을 통해서 적용돼야 되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스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AX equal B를 푸는 문제가 행렬 LU 분해로 나눈다면은 결국 이 연립방 정식을 묻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LY를 B라고 놓는다 그러면 이게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에 대해서 연립방 정식 푸는 거니까 그냥 역대입법 하면 Y 값을 다 구할 수 있고 Y 값을 여기다 갖다 놓고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U에다가 X 곱한 게 Y라는 걸 구하는 것은 바로 상삼각 행렬이니까 그냥 주르륵 그냥 대입해서 그래서 XI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답의 문제를 바로 푸는 게 되죠. 그럼 이건 방정식을 푸는 문제라든지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입하는 문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해법이 빨라집니다.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런 단순 작업은 아무리 커도 굉장히 풀 수 있다 하면서 컴퓨터에 사실은 생명을 넣어준 게 이제 이 LU 분해나 QR 분해 같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수학자들이 기여를 하게 되죠. 그 중에 결정적인 사람이 이제 폰 노이만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준 건 알란 튜링이고,
그 몇 년 전에 이제 알란 튜링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특히 폰 노이만은 뭐, 앞으로도 이름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행렬 이론들이 적용되고 있고, 뭐 이런 것이 요즘에 뭐, 암호도 마찬가지고, 또, 구글 검색 엔진에도 다 결국은 이 행렬 이론의 적용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실제 구글 검색 엔진을 만든 것도 그 행렬의 라지스트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구글 벡터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그 랭킹을 주는데 결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그러면 연구들이 시작됐냐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메비우스입니다. 이 메비우스가 1827년에 자신의 책에서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선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일 직선상의 선분을 어떻게 더하는지는 그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선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곱셈 법칙과 덧셈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썼는데, 여기서 소개한 이런 방법들이 바로 이제 이게 선형대수학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됩니다. 어쨌든 이 그라스만이 소개한 이런 내용들은 이게 사학자 크로우는 현존하는 모든 수학과 다른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1844년에 그라스만은 자기가 첫 번째 책을 씁니다. 이때 아마 이게 자기의 자비를 내서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수학적인 아이디어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1844년 그래서는 벡터들 사이에 이제 내적, 이 곱셈들에 이제 소개하게 되죠. 이제 아까 처음 고민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대수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그라스만이 제시한 이 대수적 체계를 서술하는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이 사람이 표현을 좀 너무 난해하게 철학적으로 쓰고, 그래서 이 가우스도 나중에 이제 이 독자에게 이제 익숙한 용어를 사용할 것을 그라스만에게 권장을 하기도 했지만, 메비우스가 아펠트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썼냐면, 그라스만의 책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 페이지도 볼 수가 없었다. 당시 최고 수준의 이 수학자가 읽기 한 페이지를 읽기가 어려웠다고 쓸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어쨌든 1862년에 그 책, 이전의 결과를 수정해서 이제 300권을 자신의 비용으로 만들어서, 이 책은 이 철학적 설명 없이 모두 그냥 정의, 증명, 아주 심플하게 써서 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용어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1차 독립, 디멘전, 서브스페이스, 프로젝션, 좌표 변환, 인너 프로덕트, 익스테리얼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그리고 뭐 선형 방정식 해법, 올소고넬리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선형 변환의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랭크 널리티 정리,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알, 행렬의 대각화, 행렬 분해, 로우스 오브 이너시아, 뭐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벌써 언제냐? 1862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미 업적을 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만든 이 책조차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스만은 실망하고, 그리고 수학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 쓰고 다른 연구를 합니다. 언어학 같은, 링귀스틱스 같은 걸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후에 1860년대 후반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점차 이제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henkel이 1867년에 책을 썼는데, 이 컴플렉스는,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의 전체 10분의 1을 그라스만의 업적으로 썼고, 이 펠릭스 크라인, 이 한케락에서 이제 그라스만의 수학에 대해서 배운 이 펠릭스 크라인, 누군지 알죠? 펠릭스 크라인. 20세기 수학계를 정말 대표하는 수학자. 근데 펠릭스 크라인이 이 그라스만을 1872년에 에르랑겐 프로그램에 소개하면서 이제 그라스만의 업적이 널리 알려집니다. 화이트헤드도 자신의 책에서 이 그라스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페아노는 그라스만의 업적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 업적을 소개하게 되고, 아마 헤르만 와일도 이 그라스만의 업적이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소개해주면서, 이게 다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벌써 20세기
전후에서 그 최고 수준의 수학자들이 그라스만의 업적을 크게 인정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그라스만의 업적이 생명력을 다시 갖게 됩니다. 이 역사 때문에 수학자들은 자기가 한 업적들이 그 당시에 크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별로 개의하지 않고 자기의 연구에 그냥 몰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그러면 누군가는 알아채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연구하는 걸 보고 딴 사람이 따라가면서 그걸 채워가면서 했으면 한 라인으로 리니어하게 발전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많은 걸 이미 보여줬지만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은 독립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그냥 발전을 합니다. 한동안. 예를 들어서 스타인즈의 엑스체인지 시어럼, 이게 여러분들 해석학에서 보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함수 해석학에서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잘 알려져 있긴 이 사람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그보다 52년 전에 그라스만이 이미 증명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오버랩이 돼서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연계되고 합니다. 예, 그라스매니안 다양체 등으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그 유명한 수학자들이 이 책에, 그라스만이 1844년에 쓴 이 책이 이 수학 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쨌든 이 선형대 수학이 이렇게 소개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달랑베르라든지 야콥이라든지 와이어스트라스라든지 크로네커라든지 윌헬름 조르단 또 까밀 조르단 이런 사람들이 이 선형대 수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 조르단은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은 수학자고 이 사람은 측지학자일 텐데, 그다음 프로베니어스가 또 이제 케일리-해밀턴 정리의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기도 하고 또 랭크에 관한 여러 이니퀄리티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게 발전합니다. 이 당시에서 관심이 있었던 게 실베스타와 케일리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19세기 말 1870년, 80년, 90년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나는 그 선형대 수학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역할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뿌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찾아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렬,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실베스타가 만들었고, 이 최초의 이런 그 행렬에 대한 연구들이 사실은 제대로 잘 써있는 책들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코시는 1841년에 행렬식으로 나간 최초의 영문 논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행렬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행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이런 표기법으로 발전했고, 실베스터는 에넬레이터, 표준형, 디스크리미넌트, 해시안, 제코비안, 마이너, 널리티, 등등 이런 개념들을 소개했고, 행렬 방정식에 대해서 연구했고, 실베스터의 이퀘이션에 대해서 연구했죠. 실제로 이 실베스터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지금도 주요한 연구 주제고, 나도 최근에도 지금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베스터의 로우 오브 이너시아도 중요한 연구고. 그래서 이 실베스터는 1882년과 1884년 사이에 이 행렬 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대학 교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보험 계리인을 거쳐서, 변호사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존스 홉킨스 대학, 육군 사관학교 교수를 거쳐서 영국, 그 다음에 은퇴했다가 5년 후에 미국으로 와서 다시, 수학 교수로서의 커리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케일리는 이제 1858년에 메모아에 그 AMS 메모아라는 저널에 이런 행렬의 덧셈, 곱셈, 역행렬, 거듭제곱, 영행렬, 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등을 소개하고, 그러고 이제 그 행렬 그 사이즈에 따라서 브로드 매트릭스 또는 딥 매트릭스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결과가 디터미넌트 오브 AB가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B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함수에 대한 연구하고 연결되면서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케일리는 어쨌든 이런 기여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일리가 처음에는 역행렬 표현을 이런 식으로 썼고, 이런 식으로. 그게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이 실베스터에 대한, 실베스터는 이 수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변호사 경력을 가졌는데, 케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자기 활동하면서 이제 로우스쿨을 다니면서 자격을 딴 그런 셈들인데, 이 둘이 아주 특징이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실베스터가 몇 살 위지만, 그렇지만 케일리는 42살에 캠브리지 대 수학과 교수가 됐고,
실베스터는 만으로 68세 이제 옥스퍼드 대학 수학과 교수가 되는데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어쨌든 이 서명대 수학의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아까 이 주소에서 내가 소개해줬고 설명해줬고요. 그 내용은 대한수학의 소식지에도 내가 한 20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됐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1938년에 이 행렬을 응용수학의 한 분야로 다룬 최초의 책 매트릭스라는 책이 영국의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이 프레이저와 덩컨 그리고 칼라에 의해서 발간되었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 현대 선형대 수학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첫 번째 교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 과정을 통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소개됐던 이런 내용들과 그 후에 소개됐던 내용들과 함께 이 책들이 소개됩니다. 다양한 좋은 이 고전들이 1955년에 머스키의 선형대 수학책, 간마처의 매트릭스 열이책, 마르쿠스 민스의 그 Survey of Matrix and Its Inequalities라는 책, 그다음 로저 혼과 찰리 존슨이 1990년에 쓴 그런 이 매트릭스 어널리시스라는 책, 이런 그 좋은 교재들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5,000년 동안에, 5,000년은 아니죠. 지난 적어도 2,000년 동안에 이 선형대수학 내용들이 잘 정리해서 소개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선형대수학을 지금 접하게, 그 몇천 년 동안 발전한 수학을 단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기여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뭐 싱귤라리티 컴포지션이라든지 QR 팩토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연구소에서 지금 매일 쓰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고, 또 행렬들이 어디에 활용됐냐면 이 1976년에 소개된 공개키 코드 개념도 그 개념으로 소개된 이 RSA 코드도 바로 제로일 행렬과 Structured Gaussian Elimination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된 거고, 그리고 분석됐고, 그 다음에 그리고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도 구글 매트릭스의 라지스트 아이겐 벡터를 찾는 방법에 의해서 개발됐고, 그것도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았었죠. 구글이 다 자리를 잡고 나서 나중에 그 개발자들이 그거를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죠. 나중에 그걸 소개해서. 실제로 그걸 가리킨, 그런 행렬이론을 가리킨, 분이, 그때 이제 그 회사에 투자한 그 지식을 알려준, 그런 자문해준 걸로 받은 그 스탁 옵션이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버나 샴페인의 수학과의 석좌 교수잡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대 수학으로 바로 쉽게 이어졌고, 그것이 근대 선형대수 발전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라스바이나 실베스터나 또는 다른 많은 그런 수학자들의 기여를 소개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선형대사 입문이라는 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그런 입문 책들도 다 이와 같이 몇천 년의 수학적인 발전을 아주 잘 정리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해서 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선형대 수학의 소개를 하자면 이게 그야말로 5,000년 전에 있는 거북이 등에 있는 그런 매직 스퀘어. 사실 매직 스퀘어도 결국은 해법도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생긴 그런 모든 역사가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그때부터 시작된 그런 수학 연립방 정식을 푸는 문제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본 여러 이름들이 바로 현대 수학을 만들어 온 그런 근대 수학을 통해서 현대 수학을 만들어 온 그런 수학자들이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한 분야뿐만 아니라 이 수학자들이 그 당시에 여러 분야에 다 같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수학사 발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근대 수학에서 현대 수학으로 넘어오는 한 분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14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서양 수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얘기를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